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강제징용 판결에 따른 정치적 보복이고 국제무역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WTO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시행한 지 2달여 만입니다. 8월 취업자 증가폭이 45만 명을 넘어 2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실업자도 크게 줄어 고용률 역시 61.4%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시행 1년 만에 서울 집값은 1.27%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가격이 다시 꿈틀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추석 이후 눈치 보기 장세로 상승률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를 미리 동의한 사람에만 제공하는 안이 추진됩니다. 지난해 6월 출범한 제4기 금감원 민원 고충 처리인 옴부즈맨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른 조치입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이 7월 4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대한국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한 지 69일 만입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 동기로 이뤄진 것으로 한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차별적 조치라고 제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WTO 제소에 이어 이르면 다음 주 일본을 우리 백색 국가 명단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7월 일본 정부는 한국과 자유롭게 교역하던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레지스트, 플로우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해 계약건별로 개별 허가를 받도록 하는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대폭 늘었습니다. 1년 전보다 45만여 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2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이에 따라 고용률은 8월 기준으로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약 2만 7천만 명으로 1년 전보다 45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이는 2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자 최근 몇 달에 비해 매우 급격한 증가세입니다.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끈 건 17만 4천 명가량 늘어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 업종의 일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해보다 2만 4천 명 줄어들면서 지난해 4월 이후 17개월 연속 감소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39만 1,000명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고 20대도 7만 1,000명 증가했습니다. 반면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30대와 40대의 고용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취업자 수 증가에 힘입어 고용률은 8월을 기준으로 할 때 1989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OECD 기준인 14세에서 64세까지 고용률은 61.4%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올랐습니다. 실업자 수도 크게 줄었는데 지난달 실업자는 85만 8천 명으로 2013년 8월 이후 6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오전 경제활력 대책회의에서 8월 고용 개선은 의미 있는 변화라며 정책 효과의 상당 부분 기인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연구개발과 해외 인수합병에 2022년까지 향후 3년간 2조 7천억 원을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이번 달 우리나라 수출이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관세청이 발표한 이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은 15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무선 통신기기 수출액이 1년 전보다 105.6%가 늘었고 승용차가 20.7%, 가전제품이 50.5% 증가했습니다. 반면 반도체는 33.3% 감소했고 석유 제품은 3.7%, 액정 디바이스는 56.1% 감소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과 베트남이 20% 안팎으로 증가했고 유럽연합은 37%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 수출액도 15.2% 늘었습니다. 이번 추석은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을 시행한 지 꼭 1년이 됩니다. 대책 시행 직전 1년간 8%가 넘게 올랐던 서울 집값은 정부 규제 이후 1년 동안 1%가량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셈인데요. 다만 최근 서울 집값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다시 꿈틀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승세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작년 9.13 대책으로 지난 1년간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마이너스 1.27%를 기록했습니다. 대책 이전 51주간 서울 아파트값이 8.19%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집값 잡기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정부는 9.13 대책으로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모두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가점제로 입주자를 모집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올려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키웠습니다. 특히 집이 한 채라도 있는 경우 추가 대출을 막아 다주택자의 투기를 원천 봉쇄했습니다. 10% 넘게 올랐던 강남권 집값이 규제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실제 9.13 대책 직전 1년간 13.81% 올랐던 송파구는 대책 이후 1년간 2.35% 떨어졌고 같은 기간 강동구는 11.82%에서 마이너스 4.03%, 강남구는 10.58%에서 3.42% 하락했습니다. 서초구는 8.8%에서 2.37% 하락하며 집값이 안정됐습니다. 다만 최근 10주간 서울 아파트값은 0.23% 올라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추석 이후 눈치 보기 장세로 상승률은 줄어들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매수자들도 어느 정도 좀 추격 매수를 마친 이후에 기대했던 가격보다는 또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주춤하는 시기가 분명히 오거든요. 그래서 그 추석 이후로는 상승은 좀 둔화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좀 눈치 보기 상황이 좀 전개되면서 상승률은 눈아뜨게 줄어들 걸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정부는 다음 달 강남권 재건축을 타깃으로 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예정이라 서울 집값 안정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전월보다 7조 4천억 원 늘어나며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역대 8월 기준으로는 지난 2016년 8월 8조 6천억 원을 기록한 이후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특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 7천억 원 늘며 전월보다 1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증가하고 전세자금 대출 증가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대출 등 기타 대출에서도 은행권 대출 증가폭이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신용대출로의 풍선 효과가 발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임명 1년 6개월 만에 전격 경질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내 대표적인 강경파로 꼽혀온 볼턴 보좌관이 경질됨에 따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힘이 실리며 대북 협상 기조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0일 트위터를 통해 나는 지난밤 존 볼턴에게 이 백악관에서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고 알렸으며 오늘 아침 사직에 대한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질 배경과 관련해서는 행정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그랬듯 나는 볼턴 보좌관의 많은 제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중 볼턴 보좌관의 후임자를 지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용카드 분실이나 도난에 대비해 현금 서비스 이용에 사전동의 절차가 생깁니다. 카드사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해 주었던 현금 서비스 한도도 소비자가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되는데요. 보험계약 해지도 전화나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감원이 각종 서비스 편의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고현정 기자입니다. 앞으로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는 카드 발급 시 미리 동의하고 직접 대출 한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은 신용카드 재발급 시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사용 한도의 40% 이내로 현금 서비스 한도가 자동으로 설정됐습니다. 절도 범위 ATM 기계 이런 데 가면은 거기서 이제 현금 서비스 좀 받아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아마 4,000여백만 원 중에 한 2,500만 원이니까 한 60% 정도 이제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 우려들이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카드 발급 신청서에 단기 카드 대출 동의란을 만들고
동의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 한도를 직접 선택하도록 한 옴부즈만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감독, 검사,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또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고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이 마련되는 등 금융거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전화나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계약 해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미리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만 비대면 해지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사전 동의가 없더라도 각종 통신수단을 통해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은행의 온라인 자산관리 서비스 로그인 시 공인인증서 이외에 휴대폰 인증 등 간편 인증도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이외에 증권회사도 계좌 개설 업무 등에 관해서는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를 금융기관의 행정정보 공동망을 통해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업법 등 규정 개정을 위해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협력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일부 신약개발 대형주들의 임상 실패가 바이오 시장에 던진 파장은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신약개발 대장격인 헬릭스미스의 글로벌 임상 3상 결과가 이달 중에 발표되는 등 기대감도 높은 상황입니다. 바이오주들의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는데요. 양한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오롱 티슈진, 신라젠, HLB의 연이은 악재로 제약 바이오주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헬릭스미스의 임상 결과 공개가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바이오주 반등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헬릭스미스는 이달 말 당뇨병성 신경병증 유전자 치료제의 미국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합니다. 다만 임상 3상 실패라는 대형 악재를 연이어 경험한 시장은 이제 옥석 가리기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연구개발 동력을 보유하거나 기술력이 탄탄한 기업들 위주로 저점 매수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하반기 학회 일정이 예정된 한미약품, 이수에집스, 제넥신 등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한미약품은 이달 16일 열리는 유럽 당뇨학회에서 한미약품의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의 임상 1상 중간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27일부터 열리는 유럽 종양학회에서는 이수에집스의 항암제 임상 1상 결과 발표가, 11월 6일 열리는 면역치료학회에서는 제넥신 하이루킨의 고형암 환자 대상 임상 1 비상 결과 발표가 예상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트룩시마는 4분기 미국 시장에 론칭될 예정이며 램시마 SC도 4분기 유럽에서 시판 허가를 획득할 전망입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오스코텍과 ABL바이오를 추천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오스코텍은 합성 의약품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임상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이 3개에 달합니다. 신약 후보물질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레이저 티닙, 류마티스 관절염 관련 STK 저해제,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물질 FLT3 저해제의 약물 가치는 각각 5,530억 원, 3,180억 원, 360억 원, 오스코텍의 기업 가치는 약 9,07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ABL바이오는 면역 항암제 관련 이중 항체 3개 분야를 중심으로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며 개발 초기 물질을 상위 제약사 등에 기술 이전시키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개발비를 확보하고 임상 경험이 풍부한 회사들이 임상을 수행함으로써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임상 진행에 따른 마일스톤과 시판 이후 로열티에 대한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애플이 미국 캘리포니아 본사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사진과 동영상 촬영, 편집 기능을 대폭 강화한 신작 아이폰 11 프로와 프로 맥스를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모델은 후면 카메라에 초광각 렌즈가 추가돼 모두 3개의 렌즈를 갖췄습니다. 동영상도 초고해상도로 불리는 4K 촬영을 지원하며 동영상 편집이 강화돼 화면 돌리기나 잘라내기, 필터 적용 같은 효과를 즉석에서 줄 수 있습니다. 애플은 동영상 편집이 매우 쉬워져 초보자도 전문가급의 동영상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폰 11 시리즈는 미국 등 주요 시장에 20일 출시되고 국내 출시 일정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일본 자동차 업계가 휘청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판매량이 급격하게 감소한 데다 브랜드 신뢰도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닛산의 철수설까지 대두되며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사실들 정세미 기자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일단은 자동차 업계도 일본 자동차 업계도 직격탄을 제대로 맞았다 이런 소식들 들었는데 전체적인 상황은 어떤 겁니까? 네, 현재 국내에서는 도요타와 렉서스, 혼다, 닛산, 인피니티 등 5개의 일본 브랜드가 차량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들 브랜드의 8월 판매량은 1,398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7% 줄었는데요. 7월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 차는 하이브리드를 중심으로 10% 이상의 큰 증가세를 보인 것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특히 브랜드별로 보면 렉서스를 제외하고 도요타와 혼다, 닛산, 인피니티는 모두 2자리 이상 판매량이 급감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가장 심각하다라고 보도해드린 게 닛산이었습니다. 사실 지난해부터 별로 성과가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철수설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발단은 일본 본사가 이 한국 시장 철수를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에 판매량이 급감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는데요. 통계에 따르면 닛산의 8월 국내 자동차 판매 대수는 58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8% 낮아졌습니다. 인피니티도 57대를 팔아 지난해보다 68% 떨어졌는데요. 그 결과 약 2.4%를 차지했던 국내 시장 점유율은 0.32%까지 준 겁니다. 더욱이 현재 닛산은 국내에서 20개의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지난 8월 한 달 동안 전시장 한 곳당 차량 3대도 팔지 못한 건데요. 특히 도심을 제외한 지역은 단 한 대의 차량 판매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실제 전시장 직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7월은 괜찮았는데 8월부터 조금 힘들어졌죠. 당장 철수 안 한다고 이렇게 지금 코리아에서 그렇게 얘기했고요. 어떻게 지원할지 그것도 안 그래도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정도 되면 철수할 만하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을 정도로 지금 심각한 건데 이제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철수설은 사실입니까? 네, 먼저 닛산의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네. 다수 회사 관계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했는데요. 현재 닛산은 모든 추측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는다를 원칙으로 내세웠습니다. 결국 철수한다 또는 철수하지 않는다 이 두 주장에 대해서 모두 대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2가지를 확인했습니다. 먼저 하반기로 예정됐던 맥시마 부분 변경 모델 출시는 그대로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맥시마는 지난 4월 환경부에서 출시를 위한 인증을 마친 상태인데요. 닛산 관계자는 이번 불매운동으로 인한 연기 등의 변동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임직원들이 오늘부터 추석 휴가를 떠난 것이 전해지며 무책임하다 이런 비판 여론이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직원이 출근을 해서 정상 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단 닛산 측에서는 이렇다 할 정확한 답변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거고요. 그렇다면 업계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관계자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네, 업계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당장 일본차에 대한 여론이 냉각이 됐지만 이전 자동차 브랜드들의 이슈를 비춰볼 때 현실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예전에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터질 때도 폭스바겐이 2, 3년 동안 완전히 개점이업 상태였거든요. 구조조정을 했지만 철수는 안 하고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잖아요. 불매운동 자체가 진행된 지 한 2개월뿐이 안 돼 있거든요. 2, 3개월 사이에 철수하지는 않아요. 네, 하지만 이번 논란은 이전의 이슈들과는 결이 다르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본사 차원의 의지와 불매운동이 만나 판매 부진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진단도 있었습니다. RT만 하나만 바라보고 왔는데 그것 때문에 행사도 취소해서 못하고 조금은 그 신차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판매량이 이렇게 떨어지면은 진짜 타격이 크겠죠. 여태까지의 불매운동이랑 조금 결이 다른 장기화가 아니라 고정화가 되지 않을까 막. 네, 또한 불매운동으로 인한 영업망 감축의 우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 대형 딜러사가 닛산 영업사원을 대거 벤츠로 이동시킨 것이 확인이 됐는데요. 이 부분은 닛산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업계 관계자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판매가 많이 위축돼 있잖아요. 이제 영업이익이 많이 이제 그게 줄어들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고정비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그렇다고 영업사원도 그 차를 팔아야 뭐 급여나 이런 게 여러 가지 자기 본인의 수입이나 이런 부분이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좀.
정리해보면 업계에서도 이렇다 할 지금 결론을 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전문가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진단하던가요? 네, 전문가는 이번 논란과 불매운동 장기화가 다른 일본 브랜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는데요. 8월에 유일하게 판매량을 지킬 렉서스도 하반기 전망은 어둡다는 겁니다. 이제 렉서스가 일부 상승한 것은 이상 결사에 나왔던 예전에 신청했던 모델이라 보고 있고 하반기에는 급감해서 한 20-30%로 줄어들 거예요. 10대 중에서 한 두 대 팔면 많이 파는 거죠. 한두 대. 네, 특히 이번 일본 브랜드의 부진으로 자동차 시장의 재편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며 업계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불매 운동으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일본 수입차 관련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정세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페소화폐의 폭락으로 인한 식료품 가격 폭등에도 아르헨티나 국민들의 쇠고기 사랑은 여전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아르헨티나인들이 계속 스테이크를 구매하기 위해 다른 지출을 줄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스테이크를 차려놓고 식사를 하는 모습이 탱고와 에비타 페론만큼이나 국가 정체성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특히 페소의 몰락으로 가축 사육사들이 판매에서 손을 떼면서 공급 감소가 일어나 물가를 더 올리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인터뷰한 한 도축업자는 육류 가격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앞지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대형 산불에서 발생한 연무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거쳐 태국 남부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공기질 저하로 인해 호흡기 질환 환자가 증가하면서 말레이시아 정부는 400여 개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고 주민들에게 마스크 50만 개를 지급했습니다. 개간을 위해 산에 불을 지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인도네시아는 지난달부터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진화에 총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불길을 제때 잡지 못하면서 연무 피해가 이웃 국가로 확산하고 있는 겁니다. 태국 남부 상공은 최근 이틀 동안 초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홍콩의 민주화 운동가로 반중국 시위를 주도해온 조슈아 웡이 독일 베를린을 방문했습니다. 조슈아 웡은 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자유선거를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독일 국민의 지지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조슈아 웡은 독일 의회에서 연설을 하고 정부와 정당 관계자 면담 등의 일정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슈아 웡은 독일 일정을 마친 뒤 미국으로 이동해 의회 청문회 등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홍콩의 민주화 시위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를 확보하려는 조슈아 웡의 서구 방문은 오는 23일까지 계속됩니다. 중국 정보통신업계의 거인인 마윈이 어제 알리바바 회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날은 마윈이 알리바바를 창업한 지 꼭 2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마윈이 영어교사에서 기술 재벌에 이르는 여정은 현대 중국에서 대표적인 성공 신화로 꼽힙니다. 1999년 마윈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개설한 웹페이지는 이제 알리바바라는 이름으로 온라인 소매, 클라우드 컴퓨팅, 디지털 뱅킹, 심지어 오락까지 아우르는 세계적인 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마윈은 알리바바의 CEO에서 물러난 후 자선단체에 집중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사로 일한 바 있는 그는 교육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에 관심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화려하게 꾸민 코끼리가 길거리를 행진하다 갑자기 사람들을 밀쳐내며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 스리랑카에서 열린 연례 불교 행사에서 벌어진 일인데 코끼리의 난동으로 축제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피할 새도 없이 코끼리의 발에 차이고 밟혔습니다. 무용수와 관중들이 이리저리 몸을 피해보지만 성난 코끼리는 난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모두 2마리의 코끼리가 이렇게 놀라 도망치면서 17명의 사람들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포뮬러1의 전설적인 드라이버인 미하엘 슈마허가 비밀 치료를 받기 위해 파리 병원에 입원했다고 프랑스 일간 르 파리지엔이 보도했습니다. 슈마허는 5년 전 프랑스 알프스에서 스키를 타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치고 몇 달 동안 혼수 상태에 빠진 이후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르 파리지엔은 슈마허는 29일 오후 파리 남서부 콩피두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전하면서 이 챔피언은 프랑스 외과 의사인 필리프 메나슈의 줄기세포 수혈로
실효를 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슈마허는 기록적인 91번의 우승으로 모터스포츠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드라이버이자 팬들에게는 영원한 포뮬러1의 황제로 남아 있습니다. 벌써 고속도로는 정체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추석 민족 대이종이 시작된 건데요. 고속도로 귀성길은 추석 전날인 내일 10일 오전이죠. 귀경길은 추석 당일인 13일 오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